단편소설 이건숙 뒤틀려진 사람들. 눈앞에 짙은 안개가 새벽바람에 실려 잔잔한 물결을 이루며 일렁인다. 동이 트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는 첫 일과로 아파트 주위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치우려고 나간다. 어째서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나서 꽁초를 쓰레기통에 넣지를 않고 휙휙 사방에 내던져 버리는 것일까? 짐승들처럼 자기 영역을 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자하게 행하는 동물 본능의 발로일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담배꽁초란 사방으로 내던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닌 모양이다. 나는 검은 비닐에 열심히 집게로 간밤에 버려진 꽁초들을 주워 넣었다. 허리가 아파 이따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어둠 자락이 거쳐가는 하늘을 향해 투덜댔다. 이렇게 꽁초를 집어던지는 사람들일까에 부스럼이 나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요즘 사방에 나붙은 금형 광고의 끔찍한 모습들을 떠올리며 나는 몸을 떨었다. 생명을 내놓고라도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가. 절반만 피우고 던져버리니 전략 정신도 결여된 사람들이 틀림없다. 머리가 백발인 내가 꾸부정한 허리를 뒤로 젖혀가면서 엎드려 꽁초를 줍고 있는 바로 코앞에 머리를 농익은 내문색으로 물들인 청년이 피우다만 담배꽁초를 휙 던졌다. 이것도 주우라는 말인가? 울컥. 성깔이 끌어올라 나는 참지를 못하고 고함쳤다. 청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노인이 꽁초를 줍는 걸 보고도 자제할 수 없냐? 그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청년은 아니 꼽다는 눈길을 내게 던지고는 휙 돌아서며 무엇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 내 얼굴에 확 뿌렸다. 목과 얼굴에 강렬한 화끈거림이 덮쳐오자 놀란 나는 몸을 뒤채면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허우적거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휘뿌연 천정이 눈에 들어온다. 손발을 꼼지락거려 보니 조금씩 움직인다. 아, 살았구나.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꿈을 꾸고 있었나? 다행이다. 이상하게 턱 밑이 욱지고 쑤셨다. 나는 상을 잔뜩 찌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눈을 크게 뜨고 목을 돌려 옆을 보려 했으나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머, 어머니, 이제 정신이 드세요? 제 얼굴이 보이나요? 딸 혜미의 음성이 기청을 찢는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어서 와보셔요. 잠시 뒤 쿵쿵거리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서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한참 야단하더니 의사가 내 귀에 대고 물어온다. 할머니, 지금이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이런,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고 계절을 묻고 있다니 기분이 팍 상했다. 심사가 뒤틀려 일부러 모른 척했다. 몇 살이지요? 대답을 아니하자 의사가 재우쳐 묻는다. 이름을 대보셔요. 이름을 알아야 진료를 합니다. 얼떨결에 내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간다. 신오월. 그러자 딸 혜미하고 의사는 무엇이라 기니 주고받더니 저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버리고 잠시 뒤 팔뚝에 링거가 꽂혔다. 차츰 정신이 맑아지면서 사물이 똑똑히 눈에 잡혀오기 시작했다. 목 언저리가 쑤시고 아파서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혜미는 내 귀에 입을 대고 연신 푸념을 섞어 종알댄다. 우리 어머님 문제가 참 많아요. 내가 계속 일러주지요. 제발 다른 사람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지금 어머니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연세에 이렇게 자꾸 사고를 저지르면 자식들이 힘들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 척하는 것이 요즘 세태라고요. 세상 일에 전부 끼어드는 어머니의 못된 버릇 때문에 이렇게 당하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어머니 같은 나이에 이르면 모든 일에 모르쇠하며 눈을 딱 감고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편해요. 딸의 말이 맞긴 한데 타고나길 옆에 사람이 공경에 빠지거나 힘들면 도와주는 것이 몸에 뱄으니 어쩌랴. 그걸 고칠 수가 없다. 내 일생 어려서는 가난한 부모를 손톱이 닳도록 섬겼고 시집 와서는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들 돌보며 살아왔다. 긴 세월 타인만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 다 털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라고. 자식들이 성하지만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 나는 딸의 성화를 들으며 맞는 말이라 알겠다고 연신입을 달싹거렸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거동을 하게 되면 나도 장담할 수 없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돕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서 몸과 마음이 동하는 걸 어쩌겠는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된 건 순전히 아들과 며느리 탓이다. 밥상머리에서 저들의 지청구를 잔뜩 듣고 기가 죽어 저녁 식사 뒤에 혼자 어두컴컴해진 겨울 초입에 아파트 놀이터로 나갔다. 낮이면 잿깔대던 아이들도 이 시간대가 되니 전부 귀가하고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네에 앉아 조금 전 식탁 가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렸다. 며느리의 종알거림을 듣고 아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를 노려보는 통에 씁쓸해진 나는 밥맛도 잃고 국물도 목에 넘어가질 않았다. 걔도 먹을 적엔 혼내지 않는다는데 며느리는 참으로 잔인한 성품이다. 울적해서 저들의 눈길을 피해 혼자 놀이터로 나왔다. 며느리의 지청구 내용은 반상회에서 터진 모양이다. 옆집 사장 부인이 외출하는데 뒷머리가 헝클어져서 아주 흉해 보였다. 뒤통수의 머리카락이 전부 짓눌리고 허연 살갗이 드러나 저러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게으른 여자요. 낮잠이나 자다가 부스스 털고 나온 여자라고 뒷공론이 있을 것이 분명해서 나는 그녀를 불러세웠다. 경혜 엄마, 잠깐만요. 나는 불이 나게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경대 서랍에서 빗을 꺼내 그녀의 뒷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주었다. 머리를 내게 맡기고 잠자코 서 있던 옆집 여자는 고맙다고 머리를 까닥이고 헤어졌는데 그게 문제가 된 모양이다. 어머니는 어쩌자고 멀쩡한 여자 뒷머리를 빗겨주고 그래요. 그분은 지체가 높은 사장님의 부인인 사모님이라고요. 어머니가 머리를 만진 것이 기분 나빴다고 반상회 모임에서 얼마나 어머니 흉을 보는지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애들도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는 걸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남의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말거나 어머님이 왜 참견을 하셔요. 머리에 똥바가지를 이고 다니던 중처럼 박박 깎고 다니든 그건 본인 문제이지 어머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제발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마세요. 그러자 아들도 몹시 화를 내면서 눈에 핏발을 세우며 나를 향해 쏟아냈다. 오지랖 넓게 어머니는 너무 많은 사람들 일에 끼어들어 문제예요. 어머니의 그런 성품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했다고요. 삼촌들이 대학 다닐 적에 무엇 때문에 그 비싼 등록금을 다 마련해 주느라고 동네를 돌며 이 집 저 집에서 돈 구워오고 그것도 모자라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해요. 그 돈으로 우리들 과외비도 되고 간식도 충분히 먹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고생하여 공부시킨 삼촌들이나 고모가 어머니 생일에 달걀 한 줄 사들고 오는 일 없잖아요. 타고난 어머니 성품 때문에 지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콧방귀를 끼잖아요. 어머니는 어쩌자고 진짜 돌볼 우리 자식들은 제껴두고 타인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몰라.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게 병이에요. 아주 깊고 중한 고질병이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덩달아 다른 문제까지 들고 나와 호통을 친다. 이 기회에 매일 새벽 아파트에 널린 담배꽁초 줍는 일도 그만 좀 두세요. 그건 경비원이 하는 일인데 어머니가 하면 그 사람들 밥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타인의 밥벌이 영역을 건드리세요? 내가 지나치게 가족 이외의 사람들 생활에 끼어든다고 이 야단들이다. 그렇다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저들의 눈에는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싫은 모양이다.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가 병원에 신방을 왔다. 구역 식구들까지
1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내 침대에 빙 둘러서 찬송을 부르고 목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니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한다. 사랑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치켜 세우며 칭찬을 받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내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며느리는 권사직을 작년에 받고는 매일 교회 일로 정신없이 싸돌아다닌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식당 봉사를 하여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고아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씻기고 돌본다고 한다. 요즘은 탈북자 가정과 미혼모 가정까지 돌보는 기막힌 사랑의 소유자라고. 목사님은 며느리를 앞에 세워놓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대단하다. 이 가정에 이런 권사님의 사랑의 빛이 충만하여 천국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설교였다. 내가 있어 이 가정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뜻인가? 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저들이 폭풍처럼 밀려왔다가 와르르 떠나버린 뒤 나는 한 마리 물방개가 문혼 위에서 빙빙 돌듯 정막 속에 버려졌다. 늘 하던 버릇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중얼댔다. 사랑 많은 며느리 때문에 사랑의 빛이 가정에 충만하라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지? 나는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도 사랑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정신이 돌아와 딸과 말을 주고받을 정도가 되자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와서 내 목 밑에 상처를 살펴보더니 의사의 소견을 듣고 조서를 꾸민다고 법석을 떤다. 일이 크게 번지는 모양이다. 자식들 말을 듣지 않아 또 소란을 피우게 돼서 더욱 주눅이 들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는가? 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 아니 되는 것일까? 어째서 이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내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워대는 것일까? 그래도 개 중에는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아니한가?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인간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뒤틀려 있었다. 아무리 세상이 삐뚤삐뚤 돌아가도 감사하다고 지금도 감사를 잊지 못하고 딸처럼 나를 간간히 찾아오는 참한 여자가 있다. 그녀를 떠올리면 내 마음이 언제나 흡족하고 안온해진다. 꽤 오래전 일이다. 너무 더워 모두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한증탕 같은 날이었다. 긴 머리를 멋지게 웨이브를 내서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화장을 곱게 한 처녀가 버스에 탔다. 좋은 일이 있는지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그 시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에 심겨진 콩나물처럼 빽빽하게 타서 손잡이를 놓고 이리저리 밀려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바늘처럼 꽂혀 있어 넘어지지 않았다. 헌데 그날 낮에는 버스 한 가운데가 텅 비었다. 더위 탓이다. 하얀 치마에 앵두색 블라우스에 치렁한 귀걸이를 하고 번쩍이는 팔찌까지 요란하게 꾸민 처녀는 아주 멋들어지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처녀의 하얀 치마 뒤가 새빨간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하필이면 달거리를 하면서 눈처럼 하얀 치마를 입고 오다니. 그것도 모르고 여자는 팔걸이에 매달려 아주 행복한 모양이다. 나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외면하면서 언짢은 표정을 짓거나 얼굴을 돌리든지 딴청을 하고 있었고 총각들은 킬킬 웃으며 끼룩거렸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저 재미있는 구경을 한다는 듯 곁눈질로 흘끔거릴 뿐이었다. 마침 나는 재래시장을 보러 가는 길이라 핸드백 안에 큼지막한 보자기가 있었다. 그걸로 치마 뒤를 가려주고 등을 밀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공중 변소에 들어가 씻는 걸 도와주었다. 아예 보자기까지 줘서 허리에 둘러준 일이 인연이 되어 중년에 이른 지금도 그녀는 친정어머니를 대하듯 전화를 하면서 오간다.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있는 내게 경찰이 펜을 들고 냉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조서를 꾸민다고 경찰 특유의 음성으로 딱딱거린다. 할머니, 제 말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해요. 이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이 될 뻔했으니까요. 내가 당한 일이 엉뚱한 일로 비화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 그저 멍하니 하얀 병실의 천정만 응시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어두운 시간대에 어린이 놀이터에는 할머니 혼자 왜 나가셨어요? 이유를 꼭 기록해야 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도 낮에 놀러 나오지 않아요. 경찰은 대어라도 낚은 듯 험악하고 집요하게 나를 물고 늘어진다. 저녁 식사 뒤에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갔어요. 할머니가 그 시간대에 어쩌자고 혼자 거릴 나가요. 혹시 자녀 중에 마약을 하는 분 있지요? 범인들을 잡아보니 모두 마약을 거래하는 일당들이더라고요. 마약이라니요? 자식들이 나와서 마약을 사다가 잡힐 것이 두려워 할머니를 내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심부름 값으로 용돈을 듬뿍 주면서 마약을 사오라고 내보냈죠? 할머니는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할머니,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마약을 거래했지요? 저들은 마약하고 마구 떠들어댄다. 그렇다고 머리만 끄덕일 일만 남아있었다. 이제 내가 마약 밀매 조직원으로 몰리고 있는 판이다. 곁에 선 딸과 며느리 아들의 얼굴이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지면서 사색이 되었다. 우리가 그 일당을 잡으려고 망을 보고 있었으니 할머니를 살렸어요. 우리가 잠복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그 시간대에 거기 아무도 오지 않아 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놀이터 사건이 명확하게 내 머리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중에 터진 며느리와 아들의 지청구에 기분이 상한 나는 속이 드글거려 찬바람을 쐬려고 텅 비어있는 놀이터의 그네에 앉았다. 해가 지자 몸을 도사리게 파고드는 찬 기운이 전신을 휘감았다. 나는 코트 앞자락을 여미고 두 손을 싹싹 비벼서 열을 내어 얼어붙은 코에 대면서 추위를 달랬다. 자식들의 성화도 문제지만 정작 내 성품을 어쩌지 하면서 마음이 뒤틀려 있었다. 그때였다. 왁자지껄 10대 아이들 4명이 놀이터로 몰려왔다. 여자 1명과 남자 3명이었다. 아마도 늘 이곳에 오는지 척척 자기 자리를 찾아 앉더니 빨갛게 머리를 물들인 10대 후반의 처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만나게 빨아댄다. 그 연기를 의도적으로 내가 앉아있는 그네 쪽으로 푸 뿜어냈다. 어서 이 자리를 뜨라고 시위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걸 그냥 넘기지 못하고 내 근성이 또 솟구쳤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즉각 그 처녀 앞에 다가가서 훈육 선생님처럼 엄하게 타이르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처녀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 못 써.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담배는 아니야. 정신 차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빨강머리 처녀는 기분이 상했는지 쫙쫙 씹던 껌을 내 발 밑에 찍 뱉더니 미움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강렬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3명의 사내 아이들이 보스를 모신 똘마니들처럼 그녀의 앞에 쭉 한 줄로 섰다. 당장 저 늙은 년 해치워! 그런 놈이 오늘 밤에 나와 모텔에 갈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진행되는 일에 순간 나는 멍해서 4명이나 되는 그들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그중 한 녀석이 시퍼런 칼을 품에서 꺼내 내 목에 대는 순간 몸서리 치게 차가운 섬찟함이 내 목을 스쳤다. 나는 비틀하면서 그대로 옆으로 나동그라졌다.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나는 가물가물 깊은 벼랑으로 떨어져 내렸다.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고 아득하게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 내 기억의 끄트머리였다. 이 사건으로 얼마나 애를 먹었던지 자식들은 지치고 나는 짓이겨져서 목 밑에 난 상처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 뒤에 나는 방에 갇혀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자식들이 막았다.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치니 심지어 치매에 걸리는 편이 낫겠다는 며느리의 종알거림이 그치지 않았다. 나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갈 적에는 식구들이 누구나 밖에도 잠금 장치를 해서
안과 밖을 함께 잠그고 나가니 나는 옥에 갇힌 재수의 몸이 되었다. 이 집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곳으로 달아나고 싶었다. 매일 아파트 창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도망칠까 하는 궁리를 하면서 살아야 했다. 길거리를 헤매다가 거지나 나그네, 행여, 병자로 처리되어 고태꼴로 간다고 해도 이런 자유가 없는 생활을 면하고 싶었다. 이렇게 도심지에서 달팽이처럼 갇혀 살 바에는 모두가 떠나가고 버려진 시골집으로 갈 마음이 굴뚝 같았다. 어린 시절을 보낸 친정집이 비어 있었다. 젊은이들은 몽땅 도시로 떠나버려 산골 마을에는 집들이 텅텅 비어서 내가 내려가면 노인들만 깊은 산중에서 살게 되는 곳이다. 날이 갈수록 강원도 산골 그 친정집이 그리웠다. 아직도 내 유년의 숲속에 부모와 살았던 집이 동그만히 남아있고 텃밭도 있으니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도 짓고 사랑을 받아줄 짐승이라도 마음껏 돌보면서 살고팠다. 그간 모아둔 폐물을 꺼내보니 금비녀랑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은행, 잔고까지 혼자 시골 가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액수로 충분했다. 나는 며칠을 두고 마음을 다졌다. 여기서 이렇게 닭장 같은 아파트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산골로 가자. 거기서 마음껏 남아있는 노인들을 사랑도 하고 산으로 들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자. 어린 유년의 숲으로 돌아가자. 내 사랑의 마음을 두더지나 산새나 무엇이나 살아있는 것들에게 퍼붓고 내 기질 그대로 마음껏 펴보고 살다 죽고 싶었다. 아들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잠이 오질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알리고 있었으나 머리는 점점 맑아진다. 그때 현관문고리가 가만히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 시간대에 누가 온 것일까? 내 모든 신경이 그리로 집중됐다. 누군가 살그머니 현관문을 따고 거실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밤손님이 분명했다. 이리저리 살피는지 잠시 거실 쪽이 잠잠하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밖의 동태에 귀를 곤두세웠다. 갑자기 내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더니 내가 새벽에 도망가려고 꾸려놓은 짐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내 베개 옆에 스위치를 눌렀더니 방안이 환해졌다. 밤손님은 예상 외로 곱상한 얼굴에 허기로 인해 피곤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불을 밝히는 백발 노인의 놀란 청년은 품에서 날성 칼을 꺼내들었다. 불빛에 섬뜩하도록 번쩍이는 칼날을 내 얼굴에 들이댔다. 칼을 든 청년의 손이 애처로울 정도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청년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청년, 그거 내가 시골로 가려고 꾸려놓은 폐물들이야. 이 집에서 탈출하려고 묶어놓은 짐인데 다 줄 터이니 칼을 치우게. 그 옆에 옷 보따리는 자네에게는 필요 없을 터이니 이리 밀어놓고. 그래도 청년은 칼을 든 손을 치우지 못하고 다른 손으로 내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나는 청년이 원하는 대로 목소리를 죽이고 속삭였다. 내 눈에 자네는 배가 고파 죽기 일보 직전이야. 내가 새벽에 먹고 나가려고 마련한 음식이 있으니 어서 앉아 먹고 이거 다 가지고 가도 돼. 나는 내 머리맡에 자식들이 일어나기 전에 먹고 가출하려고 준비한 조반을 내놓았다. 사과, 귤, 빙그레 우유와 안꽃빵이었다. 청년은 칼을 다시 안주머니에 찔러넣고 펄쩍 주저앉아 내가 주는 음식을 맛나게 먹기 시작했다. 음식을 다 먹고 정신이 난 청년이 방안을 두리번거린다. 우리 두 사람이 두렁거리는 말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깨어났는지 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밤 손님을 본 며느리는 놀라서 기절할 것처럼 비틀하면서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다. 청년은 다시 손을 품에 넣으며 여차하면 찌르고 달아날 태세였다.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방안을 찍어 눌렀다. 나는 다급하게 청년의 손을 잡으며 며느리를 향해 말했다. 먼 팔촌 조카뻘이 된다.
고향에서 앞뒷집에서 살았다. 그간 소식이 없더니 서울에 왔다가 용케 내 주소를 알아가지고 어제 자정이 지나 내게 왔더구나. 너희들이 모두 잠들어 있어 깨우지 않고 있었다. 하룻밤 재우고 지금 새벽 기차로 시골 간다고 해서 내가 먹으려고 둔 간식을 조반으로 먹이고 있다. 며느리 너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곱깝게 생각하지 말고 어서 자거라.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며느리는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뿔난 얼굴로 통통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긴장이 풀린 청년의 얼굴빛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가 꾸려놓은 작은 가방을 앞에 내밀었다. 이거 내가 일생 모은 금붙이랑 현금이 든 통장과 도장이야.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걸 써넣어서 돈을 찾아 쓰도록 해요. 가슴에 안겨주는 가방을 받아서 방바닥에 내려놓은 청년은 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흐느꼈다. 거실로 나가는 그를 배웅하러 나가니 아들 며느리가 거실에 나와 있다가 의욕이 넘치는 멀뚱거리는 눈으로 떠나는 청년을 흘겨본다. 내가 가출하여 쓸 돈과 금부치를 밤손님에게 몽땅 주워버렸으니 나는 다시 아들 집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내가 가만히 집에 죽은 듯이 눌러 붙어 있으니 집안은 조용했다. 그때 일이 터졌다. 형사들이 내가 도와준 밤 손님을 데리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할머니, 여기 있는 폐물들을 이 사람이 훔쳐간 것이지요? 나는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상하게도 청년의 얼굴은 나를 찾아왔을 적에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경찰의 딱딱거림에 청년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할머니의 사랑과 격려의 말을 듣고 도저히 이걸 쓸 수가 없어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자수했습니다. 2번 전과도 있어 죗값을 치르고 인생을 다시 잘 살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이걸 선행이라고 유튜브에 뜨자 수만 명이 호응하면서 나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 잡지와 신문에 나기 시작하고 방송과 텔레비전에 나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반상회에서 거론될 정도로 또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나중에 가족들이 나를 들볶기 시작했다. 저들이 내 지르는 비명은 일률적이었다. 못 말리는 어머니야.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든지 해야지. 이렇게 매스컴을 타니 우리가 귀찮고 힘들어 죽겠어.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이 깨지고 있다고. 날마다 시끄러워 살기가 힘들어. 제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머니 어디가 병이 나는지 왜 이러는지 몰라. 아무튼 이 바쁜 세상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모두 너무 힘들다고. 편안하고 조용히 우리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없나? 지금은 익명의 시대고 도시는 익명의 섬인데 숨어 사는 것이 편한 세상인 걸 어머니는 전혀 모르나 봐. 어머니가 매스컴을 타는 것이 돈도 한 푼 생기는 일도 아니고 식구들은 들볶이고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제 이 집을 정말 몰래 떠나야 한다.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사라져야 한다. 그 결심이 굳어지자 날이 풀린 어느 봄날 짐을 꾸려서 강변 터미널로 나가 버스를 타기로 했다. 아들과 며느리랑 딸에게는 가는 곳을 밝히지 않고 큰 가방을 끌고 새벽에 자식들이 곤히 잠든 틈을 타서 아파트를 나섰다. 이렇게 밖에 나온 지가 도대체 몇 달 만인가. 공기도 신선하고 도심지에도 봄바람이 스며들어 온기가 돌았다. 수중에 목도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파를 지고 산골을 다니는 황화 장수라도 되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면 된다. 재래식 아궁이에는 뒷산 사방에 지천인 솔가리를 긁어다가 한 보숨씩 손에 쥐고 불씨를 얹어 후후 불어 불을 살리면서 온돌방도 따숩게 덮이고 가마솥에 고구마도 찌고 밥도 해서 먹고 살아갈 것이다. 요즘은 아파트 앞길이 넓어져서 6차선이 되어 건널목으로 길을 건너자면
관절이 아픈 나는 숨가쁘게 뛰어야 한다. 신호등을 보면서 기다리는 동안 양편의 차들이 쏜살같이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다. 도심 직업만 준 고속도로처럼 차들이 싱싱 속도를 내서 달린다. 갑자기 건너편 도로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가 하도 요상해서 순간적으로 눈을 들어 그쪽을 보았다. 청년이 차에 받쳐 붕 떠오르더니 길바닥에 척 떨어져 머리를 돌로 세게 맞은 개구리처럼 발발 전신을 떨고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두 저런 저런 소리만 칠 뿐 아무도 차에 치어들어진 청년을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없다. 피가 흥건히 도로 위를 적신다. 모두 멍청이 서서 구경만 한다. 나는 끌고 가던 가방을 팽개치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달리는 차들 속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쓰러진 청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속도가 붙은 차들이 나를 피해 끼익 브레이크를 밟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내지르는 외침이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온다. 나는 달리는 차에 치받쳐 공중으로 새가 날듯 붕 떠오르면서 도로 위에 나둥그러졌다. 그 순간에도 나는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 위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 꺾은 삭정이 같은 손을 휘둘렀다.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자네에게 지금 가고 있어.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틀어놓은 찬송의 조각 내용들이 가슴에 따뜻하게 파고든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